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구와 명동백마녀 제1편. 우리나라 사채시장은 명동의 큰손들이 주도해왔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재벌 회장들 역시 명동의 사채시장 거물들에게서 자금을 빌려 써야 했으며,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움직이는 것도 이러한 사채시장에 있는 거물급 인물들의 자본력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80년대 군부 정권 시절 대형 건설사 회장들은 명동에 흘러온 일본 사채시장을 통해 돈을 융통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 세력을 확장했다. 당시 현금왕으로 불리며 IMF 시절 대기업 회장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회장들 뺨을 후려치며 호되게 야단치던 인물이 바로 명동백마녀였다. 명동백마녀를 둘러싸고 일본 사채시장과 연줄이 다 1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백마녀라느니,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노인이라 백마녀라느니, 이름이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백마녀라고 하는 갖가지 추측과 낭설들이 떠돌았지만, 백마녀가 여자라는 사실만 짐작할 뿐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나 진실을 알지 못했다. 사실 명동백마녀로 불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희가 병원에서 마주쳤던 후질근한 행색의 종우 할머니였다.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기구하고 박복했다. 남들이 들으면 듣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했던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 남은 아들과 며느리마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종우 하나 남았으나 그마저도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상태로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나 죽는다고. 그냥 곱게 죽겠다고. 채 10살이 되지 않았을 나이에 종우는 바락바락 악을 써가며 죽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도저히 어린 아이 입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종우는 희번덕한 하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팔목을 칼로 수차례 그어댔다. 눈이 하얗게 까디펴진 종우는 때때로 낯선 중년의 남자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고, 짐승처럼 네 발로 걸으며 자신의 방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도 했다. 종우는 그렇게 멀쩡하게 지내는 날보다 기괴한 행동을 하거나 기절의 의식을 잃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강제로 종우를 병원에 입원시켜 병원에서 지낸 지가 햇수로 4년째였다. 약에 취해 조용한 날에도 종우는 자신을 억지로 잠재우는 것을 알고 있는지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며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빈번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이상한 소리만 중얼거리는 종우를 향해 의사들은 부모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로 치부했다. 병원에서는 어느새 살고 싶어하는 의지조차 없이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어린 종우를 향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해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명동백마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엇보임을 느끼고 있었다. 명동바닥에서 돈놀이를 하며 끊임없이 돈을 불려왔다. 그 과정에 검은 일도 처리해야 했으며, 사람 목숨 따위는 돈 앞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엇보였을까. 백마녀 자신의 주변에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을 둘러싼 그 어느 가족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세상을 등져 백마녀를 그렇게 떠나갔다. 그래서였을까. 백마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남은 피부치인 종우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쏟아붓는 일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과 좋은 병원들을 수소문하여 있는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부었지만 종우의 몸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종교의 힘을 빌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갖가지 비책과 비방, 비술들을 행해봤으나 그마저도 딱히 효과가 없었다. 애타게 수소문하여 알아낸 남양주의 한 무당을 찾아가기 전까진 말이다. 남양주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을 만나기 위해 백마녀는 바로 운전기사를 불러 그가 지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다. 한참 동안의 수소문 끝에 찾아낸 남자 박수무당에게서 믿을 수 없는 비책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비방을 행한 뒤에야 종우의 상태는 크게 나아졌다.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종우가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효험이 있기만 하다면 백마녀 자신은 전 재산, 아니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종우를 살리고 싶었다. 허름한 명동의 한 건물 앞에서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이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쉰 백마녀는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주름이 자글자글 가득한 오른손은 낡은 갈색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고, 반대쪽 왼손은 힘에 붙이는지 다 떨어져가는 녹슨 철제 계단 난간을 잡으며 위태위태 한 발자국씩 내려가는 백마녀였다. 어느새 지하 1층 낡은 사무실 앞에 정장을 입은 덩치 좋은 사내 셋이 힘겹게 내려온 백마녀를 보고는 급히 고개를 꾸벅이며 그녀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별일 없제? 허리를 피며 무심한 듯 톡 쏘아붙이는 백마녀에게 대장처럼 보이는 사내가 다가와 말했다. 그는 벌써 10년 가까이 백마녀를 모시고 있는 충실한 비서이자 수하인 상현이었다.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꽉 낀 검은색 정장 차림을 보니 그는 보통 운동한 몸이 아닌 듯 했다.
저 그게 어제 한 명 또 죽었습니다. 망설이듯 한참 만에 힘겹게 말을 꺼낸 그의 목소리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근육질에 다부진 몸뿐만 아니라 키 또한 컸기에 멀리서 그를 보면 격투 선수나 씨름 선수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순진한 소년 같아 보이는 상현이었기에 백마녀는 항상 독한 마음을 가지라고 틈날 때마다 그에게 애정 섞인 잔소리를 해댔다. 상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일순간 눈빛이 잠시 흔들리던 백마녀가 무심한 듯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새로 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게 소문이 나서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백마녀의 정체는 명동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남들 눈에 비추어지는 백마녀의 모습은 항상 허름한 옷차림에 거렁뱅이 같은 몰골로 다니는 등이 다 휘어 구부정한 늙은 할머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 누가 감히 그녀를 사채시장의 대모로 의심하겠는가. 백마녀의 행색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위장 같은 것이었다. 백마녀는 옅은 한숨을 내쉬고 3달 전 자신이 찾아갔던 남자 박수무당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검정색 리무진을 어느 시골 마을 초입 입구에 세우고 백마녀는 힘겹게 박수무당이 있다는 신당을 향해 한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정말로 그 무당이 신기가 있는지 시험해봐야 했다. 힘겹게 한 걸음씩 뒤뚱거리며 겨우겨우 어떤 전원주택에 도착한 백마녀가 조심스럽게 신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바라본 박수무당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통통한 얼굴에 수염 하나 없이 매끈한 얼굴에 하얀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시뻘건 립스틱을 입술 가득 칠한 기괴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길게 따아 뒤로 내렸는데 화려한 오색 빛깔 옷을 켜켜이 겹쳐 입고 있었다. 아이고, 꼬락서니하고는 지독한 썩은 돈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하네. 너 돈 엄청 많지? 엄청이 뭐야? 그냥 나라 하나를 살 수도 있겠는데. 너 뭐하는 년이냐? 광기 어린 매서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남자 박수무당은 짙은 마스카라를 칠한 눈썹을 치켜 세우며 백마녀를 향해 쏘아붙이고 있었다. 두 눈에까지 검은색 마스카라를 짙게 칠하고 입술을 시뻘겋게 칠한 모양새가 딱 봐도 선녀신이 깃든 남자 박수무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가 보이나? 무표정한 얼굴로 애써 무덤덤하게 묻는 백마녀를 한참을 말없이 쏘아보던 남자 박수무당의 입에서 순간 앙칼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왼손에 쥔 부채를 쫙 하고 펼친 채 오른손으로 미친 듯이 방울을 들고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길 한 5분쯤 지났을까. 그의 입에서 거친 욕지거리가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자고로 돈 귀신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늘. 내년한테 붙은 그 돈 귀신 때문에 서방은 일찌감치 비명 행사에서 쳐 죽고 아들도 하나인데 그마저도 며느리랑 같이 차 사고로 죽고 이제는 하나 남은 손주 새끼마저 잡아먹히게 생겼네. 병신 같은 년, 이게 다 네 년 스스로 자초한 거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본 박수무당의 모습에 백마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순간 그 서슬퍼런 기세로 대기업 회장들의 뺨따구를 마구 갈겨대던 백마녀가 그대로 신당방석에서 일어나 박수마당을 향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방바닥에 머리를 쾅쾅 부딪혀가며 애원하는 백마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남자 박수무당의 입에서 깔깔대고 웃는 여자 목소리가 신당 가득 울려 퍼졌다. 그런 백마녀는 자신에게 비방을 알려준 무당의 말을 듣고 평생 옆에 두어본 적 없는 경호원들은 여럿 고용했다. 물론 지금까지는 경호원이 없던 것은 아니다. 몇 년을 자신의 휘하에 둔 부하는 상현과 그의 후배라는 경환 단 2명이었다. 백마녀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력이라고는 자신의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기 보고하는 상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백마녀 자신이 갑작스레 경호원을 더 고용한 것은 그 비방의 재물이 필요해서였다. 돈을 2배로 준다고 해라. 2배가 적으면 3배로 준다 해라. 올 거다. 짜증난다는 투로 말하는 백마녀를 바라보던 상현은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종우 병원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신경 꺼라. 네 할 일이나 잘하구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백마녀였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손주인 종우를 은연중 알뜰살뜰 챙기는 상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나둘씩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자신이 돈으로도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것이 분명했다. 세상 만사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백마녀는 옅은 한숨을 한 번 속으로 내쉬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그 남양주 박수무당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바로 남양주로 가야겠다. 상현아, 차 준비해라. 차를 준비하라는 백마녀의 말에 상현은 자신의 후배인 경환을 향해 손짓했고
그의 손짓을 본 경환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밖에 위치해 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분주해졌다. 늦은 새벽이었지만 그 누구도 백마녀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백마녀의 말은 그들에게 곧법이었다. 1시간 가까이를 검정 리무진을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남양주 금곡의 한적한 전원마을이었다. 깡촌이라 불릴 만큼 주변이 횡하였고 인근엔 배나무 밭과 돼지를 키우는 축산 농가밖에 없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을 달려 한적한 동네 산 초입 입구에 있는 2층 주택에 들어서자 초록색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친 채 주황빛 능소화로 그 철조망을 가린 2층 전원주택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붉은 갈색 빛이 맴돌게 페인트 칠을 한 그 집은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찾아오는 길조차 모를 만큼 굽이굽이 숨겨진 길을 굳이 힘들게 찾아올 만한 이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여 있으라. 화가 날 대로 난 백마녀의 서슬퍼런 호통의 상현과 경환 그리고 다른 경호원들은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상현만이 백마녀가 힘겹게 뒤뚱뒤뚱 걸어 들어가는 주택만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상현은 알고 있었다. 백마녀는 주기적으로 이 남양주 전원저택을 들르곤 했다. 상현은 내심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후배 경환이 데려온 경호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시기와 백마녀가 이 남양주 집을 들르는 주기가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불길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그런 백마녀를 바라보는 상현의 마음은 한없이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었다. 거칠게 현관문을 벌컥 열고 신발을 대충 벗어놓은 백마녀는 거칠 것이 없었다. 휘적휘적 거실을 지나 1층에 있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신당이 보였다. 화가 잔뜩 나 보이는 백마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의 남자 박수무당이 무심한 듯 툭 내뱉었다. 비방대로 하고 있으면 될 터인데 구태여 여기까지 어쩐 일로? 내 올 것 같더니 기어코 왔구먼. 그녀가 찾아올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능청을 떠는 남자 박수무당을 쏘아보며 백마녀가 말했다.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렇지. 언제까지고 죽일 수는 없지 않나? 그걸 몰라서 묻나?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대수대명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산다고. 또다시 설명해야 하는 자신도 짜증이 난다는 듯이 남자 박수무당이 백마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 박수무당을 향해 하나도 기가 죽지 않은 백마녀는 아까보다는 차분히 그러나 무거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나? 아무리 내 새끼 살리려고 하는 짓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진다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닌가? 백마녀가 눈앞에 무당에게 갖다 바친 돈은 이미 수십억에 달했다. 그녀에게 있어 돈 수십억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하나 남은 손주인 종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눈앞에 저 박수무당에게 몇백억을 갖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녀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백마녀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근래 며칠간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2, 3주 간격이었던 죽음이 이제는 2, 3일에 불과하지 않았다. 시신의 내부 장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냉동됐는데 겉에 피부는 불의 화상이라도 입은 듯이 타들어가고 그 부패 정도가 심했다. 분명 날카로운 짐승이 발톱으로 핥힌 것 같은 상처가 몸 곳곳에 남아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시신의 내부 장기가 무언가 파에 처먹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 일반적인 죽음의 사인은 아니었다. 무당이 알려준 비방으로 인해 죽은 것이기에 일반인들 눈에는 믿기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죽음으로 보일 터였다. 원래 대수대명은 인간 목숨으로 해야 효과가 직방이라도. 아하, 손주님께서 혐이 있으면서 그러시네. 그래서 드려 말어. 안 줘도 돼? 진짜 안 줘도 되는 거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듯이 말하는 남자 박수무당의 말투에서는 백마녀를 조롱하면서 가지고 노는 기색이 역력했다. 분명 백마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듯한 말투에는 가진 돈을 더 내놓으라는 듯한 느낌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자신의 눈동자로 백마녀는 눈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 박수무당을 쏘아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한 번 더 내쉬고는 백마녀는 자신의 품 안의 낡은 세면백에서 묵직한 돈다발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은 백마녀는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다 말고 세면백 자체를 박수무당에게 확 집어던져 버렸다. 아하, 신성한 법당에서 돈을 집어던지나. 남자 박수무당은 백마녀에게 경고하는 듯이 호통을 치며 꾸짖고 있었지만 짙게 화장한 두 눈은 좋아서 가늘게 반달처럼 휘어졌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세면백 안을 열어 그 안에 들은 돈다발을 확인한 박수무당은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자신의 품 안에서 작은 복주머니를 꺼내 백마녀에게 화답하듯이 집어던졌다.
신당 방바닥에 떨어진 그 작은 붉은색 복주머니를 백마녀는 소중하다는 듯이 황급히 자신의 품 안에 넣고 박수무당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다시 올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할 거야. 남자 박수무당을 째려본 뒤 등을 돌려 신당 밖으로 나가려는 백마녀였다. 돈다발을 꺼내 세고 있던 남자 박수무당이 백마녀를 향해 툭 내뱉었다. 근데 보살님 최근에 누구 만났어?